대한지방행정공제회 50년사 별책 챕터 1 포바 하이라이트 50장면 지방자치 행정가족과 걸어온 50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반세기는 회원과 함께해온 동행의 발자취이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 행정가족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행복한 미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회원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느새 다가온 우리의 빛나는 50주년. 그 잊지 못할 50장면을 펼쳐본다. 1952년 4월 내무부 장관 인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맞이한 광복. 그러나 5년 만에 발발한 한국 전쟁으로 새로운 행정체제 확립은 다시 멀어지는 듯했다. 이때 전장 수습과 질서 회복에 전념하던 내무 공무원 사이에서 의미 있는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 어려운 시국일수록 지방행정 육성과 공무원 상호 간 군한 조직 구성이 절실하다는 뜻을 모은 배경이다. 공무원 교양후생과 공제사업 경영에 앞장서고자 개최한 대한지방행정협회 설립총회에선 6장 25조의 정관을 작성했다. 더 나아가 내무부의 협회 설립 허가를 신청해 인가받았다. 이로써 1952년 4월 30일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협회는 첫발을 내디뎠다. 1952년 5월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협회 설립, 공제금급여 규정 제정. 갖은 노력 끝에 내무부의 인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전쟁으로 어수선한 시절이었다. 이 가운데 대한지방행정협회는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 1952년 5월 1일 협회 설립과 동시에 제정한 공제금급여 규정은 오늘날 공제회를 일궈낸 공제사업 체계의 근간이다. 초창기엔 급여금을 순직급여금, 공상급여금, 사망급여금, 퇴직급여금 등 4개 종류로 구성했다. 비록 소박한 자산 규모였으나 직원마다 발로 뛰며 미수금을 거둔 열정과 책임감은 으뜸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흘린 구슬땀으로 켜켜이 다진 바탕이 있기에 견고한 현재를 완성할 수 있었다. 1952년 7월 월간 지방행정 창간. 경남도청 2층에 설치한 임시내무부에서 전후 복구 사업 추진과 함께 지방행정의 기틀을 닦는 구성원은 단 30명뿐이었다.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지방행정 가족의 온기 어린 등불이자 사명감을 되새겨준 따스한 벗이 있었다. 바로 1952년 7월 1일에 창간한 월간 지방행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행본 월간지로 손꼽히는 지방행정은 지방공무원의 교양 함양과 실무정보 전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아울러 초기에 육당 최남선 등 당대의 내로라는 문인이 필진으로 대거 참여해 국내 잡지 문화를 한층 발전시켰다. 1966년 9월 월간 도시문제 창간.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한 1960년대엔 도시 인구 집중 현상 심화에 따른 관련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간 농촌 행정에 집중해온 내무부는 급격한 변화에 부응할 방안을 고심하던 중 지방행정 공무원이 도시행정 측면의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재 차원의 잡지를 발행했다. 1966년 8월 한국도시행정협회 정식 발족에 이어 다음 달인 9월 월간 도시문제 창간호가 탄생한 계기이다. 이로써 주목받은 도시문제는 훗날 한국도시행정협회를 흡수 통합한 대한지방행정협회에서 승계에 발간했다. 나아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 개편하기 직전인 1975년 2월 1일까지 통권 101호를 선보였다. 1975년 2월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 기구 개편. 과도기로 접어든 1970년 내무부 지방국 산하엔 대한지방행정협회 외에 유사한 설립 취지의 단체가 3곳이나 존재했다. 업무 중복 방지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이 지속해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한지방행정협회는 지방재무협회와 한국도시행정협회 최종 2곳을 흡수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회원 7만 9천여 명과
기금 12억 원을 확보한 조직으로 성장한 비결이다. 이어서 1975년 2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의 명칭 변경과 기구 개편을 시행하면서 공제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었다. 1984년 12월 지방행정회관 준공식. 한국 전쟁이 끝나고도 서울 중구 을지로의 내무부 사무실 한켠에 의지할 때 자체 사옥을 소망했다. 증가하는 공제 업무와 교양지 발행, 지역 간 연락과 협조 등은 물론 지방행정 육성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수였다. 따라서 1960년 각 시도 자치단체가 십시일반 모은 건립 기금 4억 7,520만 원을 토대로 1970년 7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3,000평 부지를 매입했다. 다만 여의차는 사정 탓에 같은 해 8월 중구 수표동 중앙청소년회관, 1974년 4월엔 종로구 내자동 무궁화회관으로 거듭 이전해야 했다. 결국 협회로서 못다 이룬 염원은 1981년 12월 16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서울 마포구 회관 준공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1990년 12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정. 원활한 자산 증식과 공제 업무, 그리고 각종 수익 사업 추진으로 한층 두각을 드러내고자 했다. 1990년 6월 말 기준 자산 1,300억 원, 전체 지방 공무원 가운데 98%에 이르는 회원 16만 명을 보유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특별법인으로 전환하려 한 이유이다. 따라서 관련 법안 국회 상정에 전념한 결과 1990년 12월 3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을 법률 제4276호로 제정 공포할 수 있었다. 공제회를 보호하는 이 법엔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 운영으로 지방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설립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1995년 5월 서울 사무소 설치 및 서울시 회원 가입. 서울특별시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전환했다. 이어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공제회 가입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서울시 공무원 회원가입 활성화와 관리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1995년 5월 회관 내에 서울시 사무소를 개설했다. 또한 2000년 하반기부터 할당 목표제인 100, 200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으며 2004년 말엔 서울시 전체 가입 대상 4만 208명 중 26.5%인 1만 294명이 가입했다. 1997년 6월 한아름 목돈 예탁급여 신규 도입. 1997년 6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연금급여라는 명칭으로 회원들이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면 약정 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인 한아름 목돈 예탁급여를 출시하였다. 가입 대상은 일반 회원부터 퇴직 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시중 금융상품 대비 높은 가산금리 적용으로 회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지속적으로 받아 2024년 12월 예탁 잔고 규모 10조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1999년 7월 호텔 스파피아 개관.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고정 수입 확보는 물론 회원을 위한 고품격 휴식 여가 공간 제공에 앞장서고자 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1999년 7월 1일 대전 유성구의 호텔 스파피아를 개관한 배경이다. 1999년 5월 준공한 이 호텔은 주요 도시와의 2시간대 교통거리, 각종 시설과 가까운 위치, 풍부한 관광 자원 등으로 시선을 모았다.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 사업답게 중부권 최대 규모의 객실 220실과 다양한 연회장을 갖췄고 개관한 해에 경상이익 1억 6,200만 원까지 달성했다. 2000년 3월 행정공제회 홈페이지 오픈. 2000년 3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6개 분야 콘텐츠를 아우르는 웹호스팅 방식 홈페이지 개발 오픈에 나섰다. 자체 웹과 웹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한 새 홈페이지는 한층 다양한 온라인 정보와 서비스 제공, 정보 교류 등을 제공했다. 이로써 웹사이트 재구축 이후 같은 해 8월 1만 명이었던 온라인 가입 회원 수는 2004년 1월
10만 명을 돌파한다. 특정 회원 대상 웹사이트로는 이례적 성과를 거둔 공제회는 최상의 기금 운용, 그리고 수익 사업 추진 전략 지원 정보체계 구축 목표로 정보화 마스터 플랜 제시와 3개년 IT 개발을 추진했다. 2001년 1월 회원 서비스 헌장 제정. 효율적인 공제제도 운영과 회원 생활 안정 복리 증진을 위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00년 12월 임직원 윤리 강령인 회원 서비스 헌장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01년 1월 선포한 회원 서비스 헌장은 최고 경영자의 관심 표명과 실천 분위기 구현, 직원 서비스 마인드 제고와 참여 여건 조성 교육 시행, 회원 지향적 서비스 제공 제도와 환경 개선, 회원과 함께하는 실천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같은 해 6월 자체 점검과 보완을 거친 헌장은 2002년 3월 최종 확정했으며 2011년 2월 1일 수정, 보완하여 선포했다. 2001년 9월 광주 지역공제회관 개관. 금융자산에 편중한 기금운용 구조 개선과 안정적 수익 확보 차원의 사업 다각화, 그리고 폭넓은 회원 복지 증대를 위해 고심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역별 회관 건립 장기 개발 계획을 추진한 이유였다. 국내 주요 4개 권역 가운데 첫 사업인 대전 호텔 스파피아 건립을 성공적으로 마친 공제회는 호남권인 광주에 주목했다. 2001년 9월 14일 광주회관을 개관한 계기다. 편리한 교통망과 핵심 상권이 있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자리한 회관은 개관 후 4년 이내 연평균 수익률 12% 이상 실현, 임대료 수입은 개관 이래 2년 6개월간 30억 원을 달성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2011년엔 차입금 149억 원 조기 상환의 쾌거까지 이뤘다. 2001년 11월 용산회관 개소식. 앞서 1981년 12월 16일 서울 마포구에 건립한 구지방행정회관은 20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 노후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고심 끝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01년 8월 10일 부지를 매각했다. 동시에 간편한 상업정보 수집과 고속철도 출발력 입지로 투자 대비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용산 지역 회관 매입을 결정했다. 2001년 6월 15일 현 회관을 당시 124억 원에 매입한 공제회는 같은 해 11월 24일 이전을 완료하고 11월 26일 용산회관 개소식을 거행한다. 이름하여 용산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2001년 12월 자산 규모 1조 원 돌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나선 1975년으로부터 만 25년이 지난 2001년 말 세계 경제 침체와 국내 경기 위축을 딛고 자산 1조 791억 원에 다다르며 명실공히 대형 공제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선진국 경기 회복 둔화, 유럽 재정 위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변수는 계속해서 등장했다. 따라서 공제회에선 신규 수익원 발굴과 조기 투자, 철저한 리스크 관리, 비용 절감 방안 추진 등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자산 5조 4,577억 원을 달성한 2012년엔 차입금 전액 상환으로 무차입 경영 실현이란 성과를 거뒀다. 2002년 4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노동조합 설립. 2002년 4월 30일 설립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노동조합은 회원 신뢰 회복과 투명 경영을 위한 감시자를 자처하며 근로기준법 위배 행위 제한에 나섰다. 또한 노사 간 근로조건과 임금복지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클린공제회 운동 개진으로 각종 공제회 주력 사업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2003년엔 장기적인 발전 도모와 성과주의 경영 동참을 위해 연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어서 2005년 5월 출범한 제2기 노조는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직원 휴게실 설치, 그리고 행정공제회 최초로 성과급 지급에 일조했다. 2003년 8월 제1차 조직혁신. 금융환경 변화 부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리자가 과다하며 직무에 따른 직군 분류 없이 다수 직급만 존재하는 체계는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2003년 8월 28일 단행한 조직 개편은 기존 이실 5부 11팀을 2본부 13팀으로 전환하고 이사장 직속 리스크관리팀 신설과 조직별 팀제에 맞는 업무 조정을 실현했다. 2006년 12월 1일 전면 개편 이후 1실 1부 2본부 14팀, 2009년 10월 15일엔 1실 1본부 13개 팀으로의 개편이 이뤄졌다. 또 2012년 직제규정 개정과 직급별 직명 변경, 2014년 3월 24일에는 자산관리팀 신설로 개발사업부 내 부서 간 업무 조정이 있었다. 2004년 12월 제29차 정관 개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2004년 12월 22일 단행한 제29차 정관 개정은 시대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조치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로써 공제회는 우선 퇴직급여제도 불이체계 개선 규정 사항을 정비했다. 일정 기간마다 적용하는 금리를 연 배율에서 산식체계로 바꿨고 부담금 납입 특례기간과 지급준비금 기준은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더불어 회원 자격기간과 급여금 청구 지급 방법을 지정하고 회원의 탈퇴, 제명, 자격상실 시 퇴직급여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정으로 정했다. 2004년 12월 행정공제회 회원 20만 명 돌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 수는 1995년 회원 회비 50% 증대 운동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회원 가입을 계기로 급성장했다. 이어서 1996년 마침내 20만 명을 넘어섰으나 1997년에 예기치 않은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다행히 공제회의 회원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해 서울특별시 가입 대상 공무원 45,459명 가운데 22.6%인 12,294명이 가입하면서 2004년 12월 회원 수가 20만 825명에 다다랐다. 특히 2009년엔 회원 서비스 선진화 계획 마련으로 체계적인 접점 확대에 나섰으며 2024년 말 기준 약 37만 명의 지방행정 가족이 함께하고 있다. 2008년 2월 행정공제회 창립 33주년 CI 선포식 퇴직급여 특별부과금 적립 2008년 2월 1일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글로벌 투자기관으로서 제2의 도약에 나서기 위한 새 CI를 선보였다. 한국인의 피부와 같은 살구빛 바탕은 인간 중심 창조 경영, 하늘과 바다를 닮은 감청색 포반은 높고 푸른 기상, 그리고 행정공제회라는 문자에 담긴 검정색은 결속과 통합을 상징한다. 같은 시기 공제회는 2007년 말 기준 3개월 이상 자격을 유지한 일반 회원 대상의 퇴직급여 특별부과금 약 99억 원을 적립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나누며 지속 성장의 선순환 모델을 정립하는 노력으로 무려 21만 6,254명이 퇴직급여 특별부과금을 받았다. 2010년 1월 복지급여 3종에서 5종으로 확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앞서 2009년 12월 30일 단행한 제36차 정관 개정에서 무상급여인 사망급여와 요양위로금 그리고 재해급여를 복지급여로 통합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 기존 복지급여를 3종에서 사망, 요양, 재해, 가족 사망, 출산 등 5종으로 확대하면서 회원 만족도 또한 대폭 증가했다. 이어서 2010년 12월 31일엔 혼인급여를 포함한 6종으로 늘렸으며 가족 사망급여는 범위를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장했다. 이로써 2009년 지급한 5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는 2010년 24억 원, 2011년에는 38억 원까지 상승했다. 2010년 3월 회원 전용 콘도 운영.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출장이나 여행 시 부담하는 경비를 절감하도록 배려하며 더욱 박수받았다. 우리나라 권역별 유명 호텔 콘도 업체 15개 곳과 지정 할인시설 제휴를 폭넓게 추진한 배경이다. 또한 2010년 3월 4일 주식회사 대명 레저산업과 100억 규모의 콘도 투자 조인식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회원 전용 휴양시설 확보에 나섰다. 2014년 4월 1일엔 한화리조트와 보광리조트에 각 5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로써 현재 공제회원은 전국 제휴사 객실 4만여 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10년 4월 복지포털 포바누리 오픈. 다채로운 제휴사와의 협업으로 회원 요구에 부응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2009년 복지포털 사이트를 구상한 계기로 2010년 3월 회원 응모 결과에 따라 포바누리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2010년 4월 온라인상에 공식 개설했으며 론칭 당시 지역 특산품, 의료복지, 레저 생활 등 제휴시설과 SNS 공동구매 구성으로 방문자 수를 급격히 늘려나갔다. 정착 단계에 들어선 2013년부터는 연 1회 대규모 리뉴얼과 50회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2016년 8월 19일 6대 공제회와 2대 연기금이 모여 회원사별 직영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2011년 1월 덕혜마을과 해심원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회원과 지역으로부터 받은 관심에 사랑으로 보답해왔다. 특히 2012년 9월 20일 충북 덕혜마을과 맺은 1사1촌 자매결연은 지속 가능한 선순환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써 농촌 일손 돕기 봉사와 더불어 생산 농산물을 구매해 해심원 등에 기부하는 활동은 공제회의 가치를 한층 드높였다. 그 외에 용산 클린데이 대청소와 드림스타트 의약용품 지원, 관내 어르신 무료급식 나눔과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물품 후원, 임직원 월급 우수리 기부, 연말연시 군장병 위문 성금 등은 13년간 이어지고 있다. 2011년 1월 비전 2020 경영 전략 선포. 자산 10조 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선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전략과 내부 역량 분석 기반의 단계별 실천 방안이 필수였다. 따라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11년 1월 31일 비전 2020 선포와 더불어 회원 및 가족에게 신뢰감을 주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선진복지기관을 비전 삼아 단합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로는 자산 부문 총 10조 원 달성과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립, 회원 부문의 연간 회비 수입 2조 원 달성과 회원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조직 부문에서 자산, 회원, 관리 3대 핵심 역량 강화와 성과주의 정착을 제시했다. 2012년 11월 한국의 경영대상 고객 만족 경영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0년 10월 12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최초로 2010 한국의 경영대상 회원 서비스 혁신 경영부문 리더 선정에 영예를 안았다. 당시 공제회는 회원 22만 명, 자산 4조 원 돌파 등 우수한 결실을 일군 바 있다. 또한 2년이 지난 2012년엔 기금 수익 다변화와 안정적 자산 운용에 성공하며 회원 수 23만 5천 명, 자산은 총 5조 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비전 2020 선포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내실화를 기했다. 이로써 2012년 11월 13일에는 고객 만족 경영대상 부문 최우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2014년 3월 제5회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공부문 특별기관 대상 수상. 정보통신 발달로 기관이나 기업의 주요 홍보가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라인 소셜미디어 운용 구축 사업을 시행했다. 2013년 9월 23일엔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오픈하고 공제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선택적인 콘텐츠 등록이 이뤄지도록 설정했다. 특히 2011년 6월 20일 온라인 홍보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한 포바 블로거 콘테스트는 열렬한 환호를 받아 2012년 이후 상하반기 2차례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소개한 성과로 공제회는 2014년 3월 7일 제5회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공부문 특별기관 대상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2015년 6월 분할 지급 퇴직급여 상품 출시. 2015년 2월 퇴직급여금을 월 혹은 연 단위로 분할 수령 시에도 저율과세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계산 특례가 개정되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분할 지급퇴직급여 상품 제도를 신속히 추진해 같은 해 6월 30일 1단계 연지급식, 2016년 6월 30일엔 2단계 월지급식 상품을 출시했다. 이후 회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2016년에는 지급 계좌 상시 변경 허용 및 중도해지 시기에 상관없이 부과금을 100%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다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회원 선택의 폭을 확장하였다. 2016년 6월 2016 대한민국 산업보안대상 수상 2016년 6월 22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한국산업보안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산업보안대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5월 1일부터 23일까지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가 산업보안평가지표, 객관적 외부 공시 정보, 공적 등을 심사한 끝에 인정한 성과였다. 앞서 공제 업무, 홈페이지와 콜센터 업무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에 성공한 공제회는 주요 정보자산 보호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2016년 12월 2016년 종합청렴도 1등급 평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16년 10월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반부패 활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우리나라 V유형 22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단 2개 기관만이 부여받은 최고 등급을 최고점으로 평가받았다. 2017년 3월 자산운용정책 수립과 시행 2017년 3월 3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 즉 자산운용정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은 대한지방행정공제법 제16조제 3항에 따라 관련 법령과 일관성 준수, 성실한 자산운용 수행 등을 요구한다. 또한 1년 단위 검토와 수정으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투자 정책, 목표, 지침, 위험 관리, 성과 평가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12월 최초 아시안인베스터 선정, 한국 최우수 기관 투자가상 수상 2017년 12월 6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아시안인베스터 선정, 한국 최우수 기관 투자가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경제 투자 전문 미디어 기관인 아시안인베스터에서 주관하는 이 상은 관련 범위 내 상위 300여 개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혁신 역량을 평가해 수여하고 있다. 당시 최초로 선정의 영예를 아는 공제회는 이어서 2019년부터 2022년 4년 연속 수상으로 우수한 역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2017년 12월 자산 10조 원 돌파 2016년 5월 인프라팀을 신설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채권 비중 확장과 다양한 해외 대체 자산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 기반을 넓혀나갔다. 그 결과 같은 해 말 총자산 9조 3,800억 원을 돌파했으며 높은 주식 수익률과 회원 납입금 확대가 가세해 2017년 5월 2일엔 10조 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국내 공제회 가운데 ETF 투자 측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활용으로 호평받은 만큼 불과 1년 뒤인 2017년엔 총자산 11조 원을 넘어섰다. 2018년 1월 최초 ESG 투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적 연금기금의 사회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분위기 조성이 이뤄지고 해당 펀드 규모 또한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이르렀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18년 1월 24일 SRI형 신규 운용사 2개 곳을 선정하고 5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2023년 3월 8일엔 유형 명칭을 ESG로 변경했으며 같은 해 4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 11월 기준 투자 원금은 총 1,200억 원에 다다른다. 2019년 1월 판교 알파돔 6-1, 6-2블록 복합시설 신축 공사 기공식 2008년 1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민관이 협력 추진하는 판교 알파돔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1,231억 원을 지분 투자했다.
해당 사업은 비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2011년 사업 재구 조화를 거쳐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2019년 1월 29일에는 판교 알파돔 6-1, 6-2 블록 신축 공사 기공식을 열었으며 이후 공제회는 개발에 성공해 높은 투자 성과를 이끌어냈다. 2024년 11월 14일 기준으로 판교 6-1 블록 펀드는 실현이익 5,575억 원, 판교 6-3 블록 펀드는 3,01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판교구청사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향후 추가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01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전략적 공동투자 협약 체결로 해외 투자 경쟁력 강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당시 전 세계적인 금리 급등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안정적인 운용에 집중해왔다. 특히 2019년 5월 2일엔 미국 내 최대 규모 교직원 연금인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과 전략적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부동산 합작 법인 투자에 참여했다. 이러한 해외 현지 파트너십 기반 우량 펀드 발굴과 추진은 대외적인 투자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2019년 7월 4년 연속 한경 기금운용 대상 수상. 2019년 7월 12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6회 한국기금운용대상에서 1위인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2016년 이래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끝에 이룬 쾌거였다. 당시 공제회는 총자산 12조 2,288억 원 돌파, 역대 최고 단기 순이익 실현, 운용 수익률 4.0%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포트폴리오 개편과 투자 전략 다각화, 신규 투자 역량 강화 등에 지속해서 심혈을 기울인 덕분에 얻은 결실이었다. 2019년 12월 탈석탄 금융선언 동참. 금융을 통한 글로벌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 12월 3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선언에 동참한 배경이다. 앞서 2017년부터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나선 바 있는 공제회는 이로써 탄소 공개 프로젝트 서명과 기후 금융지지 선언, 세종 스마트 그린 일반 산업단지 투자 등 그린 뉴딜을 선도해 나갔다. 아울러 ESG의 일환인 기후 금융 지지로서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힘을 보탰다. 2019년 12월 지급 준비율 100% 돌파. 전문적인 자산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2019년 4년 연속 흑자 경영에 성공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4조 3,015억 원의 자산 규모를 형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또한 지급 준비율은 2018년 말 대비 4.8%포인트 오른 101.4%로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2021년 110%대에 올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회원 중심 경영 혁신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 추구에 기울여온 노력이 있어 실현 가능했다. 특히 2017에서 2018년 주식 운용 성과가 눈에 띄었다. 주식 직집 운용의 탁월한 성과로 주식 자산에서 운용 수익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안정적 수익 달성이 가능한 대체 투자 비중이 확대된 시기였다. 2017년도 자산 운용은 국내 연기금 공제회 중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 2020년 5월 차세대 정보 시스템 오픈. 내외부 환경 변화와 회원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IT 인프라 구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2018년 12월 18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차세대 정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목적이다. 이로써 2020년 5월 4일 오픈한 시스템 내엔 재구축된 공제 업무, 홈페이지, 자산운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클라우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보계 서비스 구축 등이 이뤄졌다. 2020년 7월 30만 명 회원 가입 기념 행사. 2020년 7월 16일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엔 상당히 뜻깊은 날이었다. 바로 회원 가입 3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까닭이다.
공제회 회원 수는 지난 1996년 20만 명을 돌파했으나 1998년 IMF 외환 위기의 여파로 일시적인 감소를 겪었고 2004년 온전히 회복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드디어 30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입률은 86%에 이르렀다. 2020년 11월 회원 복지 지원 급여금 신설. 복지 혜택은 모든 회원을 위해 존재한다. 2020년 11월 1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회원복지 지원 급여 제도를 신설한 연휴이다. 기존 복지급여 6종은 혼인, 출산, 본인 사망, 가족 사망, 재해, 요양 등 전통적인 관혼상제에 따른 상호부조의 의미였다. 그러나 공제회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회원까지 아우르는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기존 지급 기준은 더욱 완화했다. 2022년 1월 제2차 조직혁신. 2022년 1월 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제2차 조직혁신에 들어갔다. 새로운 체계 변화엔 회원사업 역량 확충과 투자심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2021년 11월 4일 개정한 직제규정 시행규칙을 반영했다. 이로써 회원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부서 직속팀을 개편했다. 또 투자심사부서 4팀은 1, 2팀으로 분리했고 기업투자팀과 금융투자팀은 사무분장 정비에 들어갔다. 재무팀은 투자전략팀과 전술적 자산배분 관련 업무를 분장했다. 2022년 7월 찾아가는 행정공제회 도입. 찾아가고 발로 뛰는 능동적 공제회 운영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행정 가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기로 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2022년 7월 11일 찾아가는 행정공제회를 도입한 이유였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지역순회 간담회, 설명회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시도인재개발원, 다른 공제회 등과의 업무 협력 강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또한 MZ세대를 포함한 소통의 장을 한층 확대할 수 있었다. 2023년 12월 공제회법 개정을 통한 회원 가입 자격 확대. 2023년 12월 26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개정으로 정관의 회원 자격을 정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회원 범위를 넓히는 기반 마련이 이뤄진 만큼 공제회는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또한 가입 대상으로서 인정하며 지방행정사무 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앞장섰다. 2024년 1월 베트남 리조트 숙박 지원 등 회원 친화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해 2019년 말부터 2023년까지 공제회 회원 혜택은 온라인 복지 위주로 이뤄졌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2024년 1월 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 접점을 늘리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적기관 최초로 추진한 해외여행 지원 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회원과 그 가족 약 1,700명에게 제공한 푸꾸옥 빈펄리조트 숙박 지원은 공제회 홍보 효과를 여실히 거뒀다. 2024년 7월 단기 적립급여 출시. 회원의 생애 주기별 니즈를 반영하고 20, 30대 신임 공무원들의 단기 상품 선호 증가에 부응하고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24년 7월 단기 적립급여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공제상품 최초로 특판상품, 가입기간별 금리 차등 적용 등 유연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공제상품 다양화를 통한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였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 상품의 일반 상품과 2025년 1월 출시한 창립 50주년 기념 특판 상품은 회원들의 가입 증가로 이어져 출시 5개월 만에 약 540억 원의 잔고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AI 기반 스마트 컨택센터 구축. 앞으로 공제회에 365일 24시간 항상 열려있는 회원 상담 채널이 생긴다. 2025년 1월 6일 서비스를 개시한 챗봇 상담 서비스 덕분이다. 간단한 문의는 챗봇 서비스로
복잡한 문의는 콜센터를 통해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채팅 상담 서비스도 도입하여 회원 상담 채널 다변화를 통한 회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다. 2025년 1월 신규 CI 선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CI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2025년 1월 1일 등장한 신규 CI는 영문약칭인 포바를 강조한 워드마크 형태로 공제회와 회원을 연결하는 매개체를 상징한다. 또한 시작과 끝의 대칭선에서 든든한 동행을, 곧게 뻗은 직선은 가치의 연결이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좌우로 확산하듯 뻗은 사선은 지속 가능한 내일로 비상하는 날개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2025년 1월 비전 2030 선포. 신뢰받는 기금 운용과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행복과 안정적인 미래를 함께하는 평생 파트너로서 동행하고자 한다. 2025년 1월 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선포한 비전 2030의 미션과 비전이다. 아울러 공제회는 회원 행복, 전문성, 신뢰를 핵심 가치로 여기며 평생 함께하는 회원 서비스 확립, 선도적 자산운용 경쟁력 확보, 포바 혁신을 견인하는 경영체계 고도화 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